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그리고 토트넘의 소식까지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모아서 전해드릴 테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그런 기사 중 하나는 바로 그 포브스지에서 나온 아시안컵의 프리뷰, 그러니까 아시안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최근에 박싱데이를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광란의 일정이었는데 이 팀들 중에서 과연 누가 잘했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토트넘은 이 중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3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 20개의 팀 중에 세 번째로 높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도 3승 1패. 근데 이제 골득실 측면에서 토트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놀랍게도 웨스트햄이 3승 1무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첼시, 리버풀, 맨시티, 아스톤빌라 등의 전통적인 강팀들 그리고 현재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그야말로 정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하락세는 브라이튼, 아스날, 맨유 그리고 뉴캐슬과 같은 상위권에 있을 뻔했던 팀들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첼시의 약진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이 위기의 순간들 주요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잘 버텨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expected points, 그러니까 기대 승점에 비해서 실제 승점이 얼마나 높은지를 봤을 때 토트넘은 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5위에 현재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첼시, 뉴캐슬 이런 팀들은 기대값보다 훨씬 낮은 그런 실제 승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표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실상 이 더블 스쿼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뛸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뛸 수 없는 선수, 이 어베일러블은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가 있는 동안 이 토트넘의 가용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스쿼드를 짠 건데, 일단 가용 스쿼드를 보면은 히샬리송 탑, 존슨, 로셀소, 클루셉스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그 다음에 우도기 데이비스, 로얄 포로, 그 다음 비카리오,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됩니다. unavailable이 이제 뛸 수 없는 선수들인데, 뛸 수 없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보면은 벨리즈, 손흥민, 메디슨, 솔로몬, 프런트 라인 나쁘지 않죠. 일단 벨리즈가 좀 신성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손흥민과 메디슨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수비 라인, 수비 이선에는 비수마 사르, 아주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그런 미드필더 라인이고, 그 다음이 세세뇽, 반더벤, 로메로, 페리시치는 약간 이제 그 갈 곳을 잃어가지고 여기에 약간 꼽살이 낀 느낌이 있긴 한데, 반더벤이랑 로메로, 이 센터백 조합 어떻게 뚫습니까? 물론 이제 화이트맨이라는 이 골키퍼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부상당한 골키퍼가 하나 더 있고, 여하튼 토트넘은 이 부상당한 사람들만으로도 이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커뮤니티에는 이 두 팀이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뛰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 팀이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비카리오의 선방이 좀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반더벤, 로메로도 있고 비수마 사르도 있고 이 수비 앞부분이 너무 탄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뛸 수 있는 토트넘의 스쿼드보다 뛸 수 없는 선수들로 만든 스쿼드가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실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키 반더벤이 돌아올 수도 있다. 폴 오키프 기자는 immine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더벤이 뛸 수 없는 팀에 있지만 뛸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굳이 데이비스 로얄이 아니라 로얄 빼고 이제 반더벤을 쓸 확률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번리전에서 뛸 거냐 아니면은 뭐 맨유전에서 뛸 거냐, 그 돌아오는 경기에 바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경기인 맨유전에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맨유전보다는 그 다음 경기인 브렌트포드전에 가깝다. 복귀 확률이 높고, 그리고 솔로몬 역시 곧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딱 아시안컵으로 떠나니까 캡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우리가 딱 받쳐줄게 라고 하는 느낌으로 돌아오고 있죠. 무슨 어벤져스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솔로몬, 메디슨, 반더벤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에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한 2, 3주 정도 더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번리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일단 뛰지 못한다라고 예측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황희찬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선수가 빼꼼 나와가지고 이제 V를 그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우리의 왕자님 화이팅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자연스럽게 아시안컵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폴 오키프 기자가 벨리즈와 스칼렛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인 스칼렛이 이제 원래는 입스위치라는 이블리그 팀에 있다가 이번에 토트넘으로 다시 들어오죠. 임대를 이제 잠깐 취소하고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보다 스칼렛이라는 선수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스칼렛이 채울 수 있겠냐? 아니 3부 리그, 2부 리그에서도 제대로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골도 못 넣은 선수가 1부 리그 와가지고 손흥민의 자리를 채운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스칼렛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쩌면은 돌아왔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토트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안컵 카타르 2023년 이 아시안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화질이 깨지네요. 이 그룹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룹 2조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떤 팀들이 결국에는 맞붙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6팀이고 6팀마다 상위 2팀은 이제 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짓는데 근데 이제 6조다 보니까 그러면 12팀이 되겠죠. 그래서 이 4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 팀들을 좀 골라가지고 데려옵니다. 이 3위 팀들 중에 그나마 성적이 좋은 팀들을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너먼트에 출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어떻게 매치가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조 1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2조 1위를 하지 않으면 F조 1위와 붙게 되기 때문에 어쨌건 1위로 통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조의 강호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구보 다케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안컵 출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회가 시즌 중에 개최돼서 유감이다. 나에게 급여를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다.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 불리면 참가할 의무가 있고 강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약간 이제 센 단어죠. 그런데 이제 구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상 때문에 한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막 선발로 나서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시안컵 출전을 해야 되니까 속상할 수 있죠. 게다가 소속팀인 그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보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신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을 텐데 이거 아시안컵에 나가게 돼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만 했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전문을 좀 찾아보니까 그 뒤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팀에게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나라를 상징해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That's also very nice.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팀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나쁘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앞부분에 워낙 좀 세게 이야기한 게 좀 화제가 돼가지고 이 뒷부분이 약간 묻혔죠. 악마의 편집 같이 이제 된 건데. 여튼 쿠보는 굉장히 정직하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쿼드가 그렇게 뭐 깊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혹은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처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보의 어떤 그 부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일본이 그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중간에 있는 경기들은 모두 못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또 이강인 선수와 쿠보가 만날 확률이 있겠네요.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한일전이 연속으로 2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여하튼 이 쿠보 다케우사의 마음은 어떤지 알겠습니다만 쿠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선수들도 좀 아시안컵 일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긴 합니다. 일본 대표팀 수비수 토미야스 다케히로 역시 아시안컵이 유로처럼 6월에 개최됐으면 좋겠다. 아니 왜 1월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즌 중에 뛰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뭐 이 자체가 뭐 일본 팀이 이제 막 무너진다, 막 팀워크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억측까지 하긴 좀 어렵고. 여하튼 1월에 진행되는 대회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2월 22일이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미야스가 요즘에 어쨌건 부상에서 또 돌아왔죠.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다 부상을 겪다가 돌아온 상황이어가지고 경기력을 과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소속팀 선수들이랑 어떻게 발을 맞출지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은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헤비웨이트, 그러니까 아시아의 헤비급 팀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포브스지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이 아시안컵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 기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개의 경기에서 4개의 다른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팀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2019년에 카타르가 이제 갑자기 트로피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카타르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이제 1시드 홀더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호스트로서 다른 팀들을 자신의 나라에 초청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 카타르가 전혀 어드밴티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카타르가 17경기에서 6경기밖에 못 이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속해 있는 1조에서 카타르가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조를 살펴보면 호주가 있는데,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인디아와 붙게 되었습니다. 인도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 선수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무시할 만한 선수들은 아니다,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다. 호주가 만약에 조별리그를 잘 통과한다라고 하면은 한국, 일본, 혹은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팀들과 결승전을 갈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가 2019년에 갑자기 이제 우승한 것처럼 갑자기 오스트레일리아가 뜬금포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D조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5명의 선수만 제1리그에서 뛰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은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카오루 미토마 선수죠. 부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대회 중간에 아마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골대를 지키는 선수들은 굉장히 어리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없는 선수가 많다라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의 키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A매치를 뛴 경기 수는 5경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5경기 중에 4개는 이제 시온 수즈키라는 선수가 일단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경험이 없는 키퍼들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일본에게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얼마나 센 스쿼드를 갖고 있는지 보려면 뒤셀도르프에서 뛰고 있는 다나카상, 다나카가 있고, 그리고 효고 푸루하시, 그러니까 그 셀틱에서 뛰었던 선수이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호흡을 맞추었던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못 뛴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발이 안 된 거죠. 그만큼 일본의 스쿼드가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쟁력이 있는 것도 그렇고 팀 스타일이랑 맞는 선수를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2조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그리고 바레인과 이제 함께 뛰게 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포브스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안컵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이긴 적이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헤드코치인 위르겐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bullish,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이길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3년 말에 이 5경기를 연속으로 이기고, 그리고 19골을 넣고 전혀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국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클린스만이 사실 좀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이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롱도르 리스트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팀은 이제 손흥민 선수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특히 이번 발롱도르 리스트에서는 highest ranked defender, 이 수비수로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진짜 대단한 어떤 활약을 했던 한 해였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디펜스에 있는데 그 뒤에 또 어택이 또 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상위 6명 중에 2명의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창조성, 창의성을 이제 북돋아 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던 이 의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어떤 변수가 상대방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에만
뭔가 집중하는 상대 팀들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하튼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다루지 않은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이 C조 이란, 그리고 F조의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팀이 이제 남아있는 시드의 1순위인데 보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11경기째 무패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타레미 같은 선수들이 이제 대표적인 선수들이지만, 근데 좀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리그가 굉장히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그 자신의 자국 선수들의 역량도 키워줬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호날두와 함께 뛰고 있는 알힐랄의 캡틴, 이 캡틴인 살렘 알도사리 같은 선수는 이제 지금 9골, 4개의 어시스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자국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우디가 어쨌건 리그가 좀 활성화되면서 자국 선수들의 실력이 늘었을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아시안컵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포브스지나 아니면 여러 외신이나 지금 클린스만이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우승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너무나 네임드 선수가 많은 상황이고, 이 선수들이 지금 각자의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선수라는 점에서 이 선수들이 함께 뛰는 팀은 사실상 일종의 드림팀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실력 자체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점만큼은, 그리고 선수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경기 결과에서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은 지금 번리전 하나,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만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경기가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시안컵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